그래서 이 에벤ky족들은 현재 어떤 식으로 남아있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거슬러 올라가서 발해, 또 거슬러 올라가서 고구려가 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말하는 원조선 문명권이 있었을 때 그들이 우리 문명권 속에 또는 고구려나 발해 정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면은 그들의 후손이라든가 그들의 자녀 세력들은 어디에 남아있을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상을 복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역사 또는 신앙 또는 문화의 특성들을 이들을 통해서 찾고 재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살펴보면은요, 에벤ky족은 동쪽은 태평양 연안에서 서쪽은 오비강까지 이렇게까지 넓은 지역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일부 사람들은 오늘날의 핀란드 지역까지 연결시키기도 하거든요. 이만큼 에벤ky족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데 다만 그들은 초원유목문화가 아니라 그 위쪽에 바로 타이가 그리고 툰드라지대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에벤ky족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동쪽에서는 굴리가 있는데요. 한자로 굴렬입니다. 중국의 사례에 나오죠. 원래는 고아시아 종족의 일부였었는데요. 이들도 역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고아시아 얘기했지만 이 동아시아 지역 고조선 문명권에 속했던 주민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알타이어계의 3개 외에도 고아시아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고아시아계는 먼저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고아시아계의 언어가 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남방의 드라비디아와 얼마나 연관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알타이어계가 들어오기 전까지 한반도와 남마주 일대는 고아시아계가 있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후에 새로운 이주민 세력들에서 구축이 되고 점점 북상하는데 주로 동북상하면서 이들이 현재 잔재를 남기고 있죠. 그래서 현재 연해주 북부부터 해서 오츠크의 열한 그리고 캄차카라든가 이런 북구권에 가까이 가면은 이런 고아시아 계통 사람들이 점점 북상해서 흔적을 남기고 있고 또 심지어는 퉁구스계에서도 중앙에 편입되지 못했고 주변에 있다가 구축된 세력들도 점점 북상해가지고 지금 이들과 거의 혼거하며 사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사 연관돼서 제가 이들을 잠깐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수나라 당나라 시대 때 캄차카 반도에는 야차란 종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일에는 육이란 종족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생태 환경이었겠습니까? 지금도 가보면 알겠지만은 거기는 굉장히 춥고요. 그리고 빙하지대고요. 그리고 화산 폭발이 자주 있고 그리고 큰 강과 함께 바다가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는 어렵과 사냥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들이 우리 역사 연관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반도와 남만주 일대에서 구축됐다는 면에서 연관이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역사시대 일입니다. 신당서 유기전에 이런 글이 나와요. 유기 땅에는 늪과 못이 많다. 그리고 물고기와 소금이 풍부하다는 거죠. 그리고 640년에 유기의 왕자인 가야의 등이 단비가죽을 가지고 3번의 통역을 거쳐서 조공해 왔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640년이라면 바로 고구려와 당나라가 전쟁하기 전의 일이죠. 고구려와 더 5차의 전쟁을 통해서 수나라가 618년에 멸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섰습니다. 당나라는 동서남북으로 팽창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동쪽에 있는 고구려를 공격하고 복속시키는 거였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당태종은 다양한 전략을 쓰고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작업을 해나가는데요.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이 바로 640년의 일인데 놀랍게도 그들의 의사인지 유기의 의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먼 지역에서 왕자가 사실로 와서 외교관계를 맺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고구려도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유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외교적 능력이 뛰어났거나 적극적이었을 때면 그 배후에는 유기와 연관성도 저는 가졌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사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똑같이 야차에게도 해당이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고대 역사를 해석할 때 중국인들처럼 그 이전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고구려 시대 이후에는 흔히 말해서 연해준 남부, 북부는 물론이고 현재 캄차카라든가 사할린 지역까지도 같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이미 일본에서는 특히 기마민족 정복국서를 주장한 에가미 나미오가 아주 일찍부터 일본 문화는 연해준 남부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 홋카이도 또는 사할린에 도착한 다음에 남진해 왔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서는 고고학자답게 독특한 형태의 돌도끼로 예를 들거든요.
일본도 그렇게 전향적으로 보는데 더욱 가까운 우리가 그렇게 안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연구의 영역을 확장시키려면 좀 더 우리는 그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중국 학자들 그리고 러시아 학자들이 일부 연구하고 있는 단결문화권은 당시 우리 옥저라든가 당시 말갈과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통전해 보니까 위기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말갈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유기와 무역을 하며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말갈은 연해주 남부 또는 북부라고 그랬었죠. 근데 그들이 배를 타고 현재 사할린 지역과 무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때 일이에요. 그렇다면 고구려는 물론이거니와 발했을 때 대부분의 말갈인들은 발에 복속돼 있었잖아요. 저 서북쪽에 위에 있는 흑룡강 중류적의 흑수 말갈을 빼놓고 나머지는 발해가 직접 관리했거나 아니면 영향권에 있었는데 바로 이 기록을 보면은 이 말갈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유기와 무역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당시 발해인들이 이런 유기 지역과 교류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서 일부 발표하는 고고학적 증거들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유기를 캄차카라는 설도 있고요. 쿠릴 열도라고 보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기는 사할린, 그리고 야차는 캄차카 반도 남부를 보는 겁니다. 좀 시야가 확대되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고대 시대에는 우리와 연관된 역사 월대의 공간 영역이 넓었구나. 제가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제 캄차카 반도에 가서 찍은 건데 이게 캄차카에서 유명한 아바치스키 화산이에요. 활화산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가도 이렇게 눈들이 쌓여있고 겨울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아바차만이라고 해서 오츠케를 마주 보는 곳인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오츠케가 전개되는데 여기는 1850년대 중반에는 저 서쪽에서 흑해를 둘러싸고 크림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바로 프랑스와 영국 함대가 이렇게 돌아와서 동해를 통과한 다음에 여기를 공격하기도 하죠. 1850년대 흑해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터키가 주적이 되면서 주변에 많은 나라들 참여한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프랑스 함대와 영국 함대가 쭉 동쪽으로 와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아바차만에 도착해서 전투를 벌이고 여기 상륙하는 일도 벌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지역도 우리랑 연관이 돼 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지경학적으로 가치가 많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이 굉장히 가난했을 것이다. 반면에 이들은 짐승이 많고요. 그다음에 물고기가 풍부해서 현지에 가보게 되면은 이른바 한 5월달쯤 되게 되면 바로 시내까지도 연어 떼들이 몰려오거든요. 여기에 가는 이런 풍경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한 근대 말에 미국인이라든가 러시아인들에 의해서 샅샅이 조사가 되고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활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풍요롭다는 겁니다. 캄차카 반도의 코리족인데요. 코리족은 여러 군데 있죠. 그리고 현재 부리아트족이고요. 이 부리아트족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연관성이 있다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리아트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 사회는 이런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인에 있는 아이누족인데 보시는 얼굴이 이렇게 아리안종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서서히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바로 이런 퉁구스계인들은요, 고조선 문명권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맺었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이라든가 생태환경을 놓고 볼 때 독자적으로 정체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간 토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할 수가 없고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문명의 상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다 더 큰 정치체 또는 문명권의 범주 속에서 그 속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컸는데 그 당시 동방 문명권에서 이 정도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원조선 그리고 뒤를 고구려 발해였거든요. 따라서 그들은 우리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증거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고전 문명권의 주체들은 국가라든가 종족이라든가 부족이라든가 시족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구성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했던 환경도 사실은 크고 작은 차이점들이 있어요. 생태환경이 다르니까. 그리고 역사적인 경험의 내용도 다르겠죠. 그리고 서쪽이라든가 남쪽에 있는 세력들은 주변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복잡하고 역사가 다이나믹하고 그런데 흔히 말씀드린 퉁구스계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역사적인 경험의 내용도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또는 역사적인 경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역시 큰 틀 속에서는 하나의 문명 공동체의 이론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한반도 북부 남만주 일대에서 명명했던 예맥계통의 주민들은 바로 우리의 중액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호계통의 선비계, 거란계 주민들은 초기에는 우리와 같았을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그 이후에는 각각의 다른 식의 역사 발전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선비가, 거란계 주민들은 중액은 아니지만 반계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숙신계 주민들은 언어란 측면에서는 우리 예맥계와 거리가 있지만은 그 대신에 바로 생활 공동체로서 늘 우리와 같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역사 공동체, 정치 공동체 이론이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강구하진 않지만 역시 느슨한 의미에서 역사 공동체였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조선 문명과 해륙활동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고조선 문명권을 구성했던 종족들을 정리하면서 일단 막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정리해 드리는데요. 제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고조선 문명권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권,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종족을 놓고 볼 때 제가 구분을 이렇게 중액 종족과 반계 종족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3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요. 단재 신철 선생은 주족, 객족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한 역사를 이루는 데는 주된 역할은 주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손님의 역할은 객족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제가 가진 토이론에 입각해서 중액 종족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반계라는 거죠. 브랜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중액 종족은 일산 2의 삼강론이었기 때문에 일산에 해당하는 백산 중심, 그리고 남만주와 중만주 일대 한반도, 그리고 해양을 포함해서 여기를 중액 종족이 사는 공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언어상으로 볼 땐 알타이어계인데 그 이전에 살았던 고아시아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알타이어계 주민들이 대거 이주하기 이전에 이 터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고아시아계라고 부르니까 알타이어계와 고아시아계를 포함한 것들, 그리고 나머지는 한반도 중부 이남의 토착민과 남반계 종족들도 포함해서 중액 종족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참 이 시기에 조선이란 명칭을 가진 세력이 있지만은 적어도 BC 3세기 정도쯤 되게 되면은 남쪽에도 한이란 명칭 속에서 많은 정치체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들이 정치체로 생성하기 전에 거기 살았던 주민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 뭉뚱그려서 이들을 원조선 문명권의 중역으로 보는 거고요. 나머지는 반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타이어 중에서도 몽골어계, 퉁구스어계, 그리고 투르크어계, 여기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고아시아계 일부 사람들을 반계 종족으로 보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역적으로 북만주 일대, 중만주를 넘어서 북만주 일대에 살았던 사람들, 여기는 흔히 말하는 선비 거란계가 있어요. 그리고 퉁구스어계, 이거는 흔히 말하는 여진족 계통이죠. 그리고 투르크어계, 이들은 서북 방향으로 쭉 연결되는 세력인데 이들은 상당히 많은 수, 혈연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문화적으로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으니까 이들도 반계 종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흠활령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동쪽에 있거나 서쪽에 있는 사람들도 저는 반계 종족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북만주, 예레주, 몽골, 바이커르의 거주한 주민들과 일본 열대에 정착했던 주민들도 역시 반계 종족으로 보고, 또한 서쪽은 산동 지역이죠. 즉 해안지대에 거주했던 비한족들을 포함해서 이들도 원조선 문명권의 범주로 집어넣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원조선 문명과 문명권은 다르거든요. 제가 느슨한 개념으로 문명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문명권은 뭔가 분명한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도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좀 느슨한 개념으로 필드, 즉 문명권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볼 때 반계 종족들은 현재 산동 지역 그리고 해안 지역에 거주한 비한족들을 포함한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다분히 동일을 염두에 둔 것인데, 이때 동일한 것은 말씀 그대로 BC 3세기 이전에 이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이것이 유라시아의 지도입니다. 유라시아는 이렇게 동서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6개 행단로와 함께 최소한도 3개 이상의 종단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극동에 있습니다. 여기는 극중, 여기는 극서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문화권을 또는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할 때는 반드시 한반도와 남만주 일대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 동아시아 전체를 살펴야 되고요. 다시 넓게는 범아시아적 관점에서 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더 넓게는 유라시아라는 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제가 원조선 문명권이라고 설정할 때 원조선 문명권의 초기 단계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성숙된 2기, 3기 단계로 넘어가면은 현재 이렇게 표시됐던 스텝 로드의 알테어계 민족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일어났던 위만조선의 성립, 발전, 멸망, 그리고 고구려의 건국 과정, 그리고 고구려 발전 과정, 그리고 심지어는 근대 말까지도 우리는 유라시아 지역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조선의 문명권 또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제는 한반도적 시각 또는 일민족적 시각, 일국가적 시각을 벗어나서 이렇게 유라시아적 시각이라는 넓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동아시아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화문명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북방 유목 문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쪽에 우리를 중액을 하는 하나의 문명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때 지역적 개념을 적용해서 동방 문명권이라고 주장한다면 동방 문명권의 첫 핵을 이뤘고 중핵을 이뤘던 것은 저는 원조선이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조선 시기에 동방 문명의 기본 틀을 완성을 했고 뒤를 이어서 부여, 고구려, 그리고 나머지 백제, 신라, 갈 등등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쭉 계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만 초기 단계와 달리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가 내려가면서 반개 종족들로 나눠지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이 반개 종족들은 우리와 무관계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적대 국가로서 인식됐고 우리 스스로도 그들을 배척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제 세계를 다시 봐야 되고요. 우리 역사를 다시 봐야 되니까 이제는 터이론의 관점에서 그들도 과거에는 우리의 하나의 문명권의 일원이었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가 점점 더 리저널리제이션, 큰 지역화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문명권을 설정할 때 우리는 중화 문명과는 차별되고 북방 문명권은 차별되는 또 하나의 문명권을 설정할 때 이런 모델은 유효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선 문명과 해력 활동에 제 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제가 그 다음 단계로 더 분명하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